그날 밤 동해 바닷가 한 모텔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주 귀걸이를 한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당신의 여자이에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체온과 숨소리만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그의 손은 오래된 상처를 더듬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때 강력계 형사였던 남자는 그 밤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그녀 또한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채 이름 없이 서로의 외로움에 몸을 기댄 채 아무도 모를 낯선 밤을 서로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그 여자와 시신 안치실 앞에서 주먹을 움켜쥔 이 남자. 그들 사이에는 말도 눈빛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관 그리고 거기 누워있는 남자의 딸과 여자의 아들. 전직 형사였던 그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 밤과는 다른 지금의 분위기는 반전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녀의 감춰진 비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풀려 있었던 볼트 하나, 그리고 그녀가 말하던 내 아들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라는 그 문장 하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랑이라고 병이라고 위로였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태준, 67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은퇴한 지는 7년이 지났습니다. 형사 시절엔 칼도 맞아봤고 사람 목숨이 쓰러지는 걸 수도 없이 봤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나는 전기밥솥 하나 고치는 게 내 인생의 사건입니다. 아내는 세연이가 15살 되던 해 이혼 서류 하나 툭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딸 세연이와 단둘이 살았죠.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사건 10개 수사하는 것보다 힘들더군요. 세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마포구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요즘엔 자주 늦습니다. 말수도 줄었죠. 식탁 건너편에 앉아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피부치 하나뿐인데 이젠 그 아이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내게 오랜 친구 민석이가 느닷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황혼 힐링 모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아무도 묻지 않는 밤. 회색 배경에 붉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태준아, 너 이러다 진짜 늙어서 혼자 죽는다. 한 번쯤 그냥 내려놔봐. 나는 웃어넘겼지만 민석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진지했어요. 그날 밤 술기운에 그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50세 이상. 이름도 사는 곳도 직업도 묻지 말 것.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루만 살아보라는 말에 나는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는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 가능하신가요? 나는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예, 갑니다. 토요일 새벽 서울역. 흐린 날씨에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진주 귀걸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묘하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 안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었으니까요. 강원도의 조용한 해변 마을. 점심을 먹고 나서 진이와 나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조개 껍질을 줍다 말했습니다. 형사셨죠? 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눈빛이요. 오래죄를 쫓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소맥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했죠. 진이는 몇 해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외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진이의 말에서 저는 그녀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낸 그 시간은 그녀에게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겠고, 그런 이유로 자식에게 유난히 집착하는 듯 했습니다. 현재는 남편의 보상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아들에 대해 많은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 애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 말에서 나는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2차로 모텔 밖 GS25 앞에서 입가심으로 캔맥주 2병을 추가로 비웠고 그 와중에도 서로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방에 올라가실래요? 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혹도 망설임도 없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고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위로 반, 욕망 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여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00% 이 순간을, 이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밤은 잔잔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그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즐거웠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일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갔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진이라는 여인은 내 안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동해안 해안가의 모텔방 희미한 조명 아래서 마주했던 그 눈빛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그녀의 향기와 체온이 잊히지 않아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연이가 유독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며칠 친구랑 여행 간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갔다 올게요. 그 말이 그토록 무섭게 돌아올 줄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그 말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딸이 여행 가고 이틀 후 오후였습니다. 어제는 통영에 있다고 딸과 통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태준 씨 맞으시죠? 따님 관련 사고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을 잇기도 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고요. 무슨 사고요? 경찰은 말을 아꼈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동안 나는 세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형사의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강력계에 있을 때 몇 번 마주친 후배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사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따님과 동승자 모두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차량은 급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함께 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통영에서 출발했고 오늘 새벽 서울에 도착하던 중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세연이의 장례식은 정신없이 치러졌습니다. 향 냄새와 울음소리, 무거운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뒤엉킨 그 자리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여러 유족이 함께 쓰는 구조였고 바로 옆 칸에는 함께 사망한 남자친구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한 여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단정한 머리, 진주 귀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진이. 동해안 모텔에서 하룻밤을 함께했던 그 여자.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리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단순한 애도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김지연 씨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함께 사망한 남성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연 씨의 아들, 아니 진이의 아들이 세연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둘은 연인이었고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 스쳤던 그 여인이 내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다니.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연이의 죽음이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 그 남자의 차량 브레이크가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 며칠 후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직 장례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상태가 너무 수상했습니다. 후배 형사는 사고 조서와 감식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사고 전에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누출 흔적이 있는데 볼트 하나가 미세하게 풀려 있었어요. 그의 말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뗀 흔적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가 탑승한 차량은 그녀의 남자친구 차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전날 밤 통영에서 출발했고 이튿날 새벽에 서울 도착 예정이었죠. 사고가 난 곳은 남산자락 급커브로 악명 높은 도로였습니다. 정비 이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 차량은 어머니인 김지연 씨가 정비소에 맡긴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운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왜 그녀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이지? 왜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지? 나는 장례식장에서 김지연을 처음 본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옆 빈소에 앉아 있었고 조문객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감정이 복잡해 말을 걸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며칠 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고 어렵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커피숍 한쪽 자리에 마주 앉은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김지연 씨, 오랜만이군요. 내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준 씨,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드님과 제 딸의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많이 정신이 없을 텐데 만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무례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고 차량 진희 씨가 정비소에 맡기신 거 맞습니까? 김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네, 제가 맡겼어요. 올해 운행을 안 해서 점검하려고요. 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왜 아들이 안 맡기고 어머니가 그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걸까? 집에 돌아온 나는 지연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휴대폰이 복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경찰서로 가 복구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수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여행을 다니며 찍은 모습, 바닷가, 놀이공원, 도서관, 그리고 마지막은 사고 전날 찍힌 셀카. 둘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과 SNS 대화 내역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말할 거야. 우리 아버지께.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세연이는 내게 말하려 했던 겁니다. 그녀가 정말 사랑한 사람과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나 결국 제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캡의 볼트가 인위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흔적도 있습니다.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사고 전날 정비소 CCTV에는 김지연 씨가 차량을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진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을 따뜻하게 스쳐간 그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내 딸의 생명을 아니 자신의 아들까지 위험에 몰아넣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 안의 형사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 끝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김지연의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본능이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었죠. 나는 그날 밤 김지연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재건축 예정 단지였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기다리면 된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근처에서 잠복하듯 계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낌새에 얼른 주위를 살피는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태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김지연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냉랭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에 기다리는 모습에 많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불편한 표정을 한 그녀는 다행히 저와 주위 근처 찻집으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는 나와 찻집에서 마주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 차량을 직접 정비소에 맡기셨죠? 태영 군이 바쁜 일이 있었나요? 태영 군은 운전을 자주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들이 출근을 했기도 했고 오래 안 타서 또 차를 점검도 할 필요가 있어서 고장 날까봐 그랬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후배 형사를 통해 CCTV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김지연은 정비소에 다녀온 날 차를 혼자 끌고 나와 주차장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엔진을 켠 채 약 30분간. 그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왜 태영 군이 타게 될 차를 그렇게까지 오래 들여다봤을까? 감식반은 추가로 오일캠 나사에서 이물질 흔적을 확인했고 누군가 고의로 도구를 사용해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담당 후배 형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배님 정식 사건으로 사건 접수하시겠습니까? 수사로 전환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내 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조작된 차량일 뿐일까? 혹시 김지연이 다른 사건에도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겠네. 수사해줘. 이후 나는 후배 형사와는 별개로 예전의 수사 능력을 기반으로 작은 수첩, 빈 종이에 하나하나 사건 개요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영 군의 교통사고 이력, 병력, 가족관계까지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영 군이 과거에도 2번의 연애를 했었고 2번 다 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브레이크 문제로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김지연 그녀는 자식을 지키고자 했던 걸까? 아니면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진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던 황혼 힐링 모임의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밝히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내게 나는 아들을 지켜야 해요. 누구도 그 아이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모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집착이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지연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김지연의 아들인 태영 군의 연인들이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고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5해 전 태연의 대학생 시절 여자친구였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 비슷한 방식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김지연은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직장 초년 시절 그 아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나는 검찰청 후배를 통해 비공식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차량 정비 이력, 사고 시점, 탑승자 구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2명의 피해자 부모가 공통적으로 김지연과 마찰이 있었다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와 헤어지라며 협박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진술에서 그렇게 말했더군요. 그리고 그 말 이후 일주일 안에 사고가 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들고 담당 후배 형사를 찾았습니다. 김 형사, 이건 계획적이야. 단순 사고가 아니야. 반복된 수법이라고. 수사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지연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녀가 증거를 없앤다면? 이 조작이 바로 내 딸을 향했다면? 그리고 결국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파트 CCTV를 추가로 확보한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 사고 차량을 사고 며칠 전 그녀가 정상적으로 찾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정비소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주차장에서 본네트를 열고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브레이크 오일을 조작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선배님. 주차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기타 CCTV 영상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CCTV 영상을 찾았던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조작 장면이 찍혔나요? 후배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정비소에서 차량을 찾은 후 다음 날엔 주차장에서 20분간 홀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연 군이 세연 양과 함께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김지연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예비 며느리와 같이요. 며칠 후 김지연은 아들 태연과 제 딸 세연의 사고 이후 충격으로 몇 주간 인근 개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직후 그녀는 급격히 말수가 줄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세연이 생전에 교제하며 찍은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되며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비 부부의 교통사고, 과연 그 진실은 이란 제목으로요. 사고 당시 교통 CCTV에 잡힌 영상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브레이크 오일 누출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CCTV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김지연이 주차장에서 차량 본네트를 열고 몸을 숙여 점검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명확히 브레이크 오일 연결 부위의 나사를 조작하는 모습은 CCTV에 나와 있지 않았으나 그녀는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이 사건이 재조명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모두들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동차 정비 경력 25년이 된 자동차 정비 명장인 한 전문가가 제보한 내용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누유 흔적이 명확히 보입니다. 정비사 입장에선 고의적 조작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형사로서, 아버지로서 김지연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의 병적인 집착은 결국 김지연의 아들 태연과 세연을 함께 앗아가며 끝났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지연의 행동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죽음, 태연의 죽음, 그 이전의 두 연인들까지 반복되는 방식, 조작된 브레이크, 공통된 정비소.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김지연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를 자식이 맺는 것에 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 여성을 제거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겁니다. 사건을 비공식 수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려는 찰나 언론에 또 다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세 건의 교통사고 모두 같은 정비소 우연일까? 방송국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 CCTV 일부를 입수했고 화면엔 김지연이 차량 보닛을 열고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자료였습니다. 위에서 45도 비추는 각도가 아닌 정면에서 비추는 각도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나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고일 뿐이에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고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정비소에서 확보한 작업일지, CCTV, 브레이크 오일 탱크 볼트에 남은 공구 흔적까지 과학수사대는 고의적인 느슨화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공개된 명확한 증거인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그녀는 분명히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연결부 나사를 렌치를 사용해 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내가 다시 마주한 김지연은 지쳐 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에 대한 단서가 튀어나왔습니다. 김지연의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관심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녀는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아들에게만 모든 삶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와 평생 둘만 살고 싶었어요. 남편 마냥.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애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주는 게 미칠 듯이 무서웠어요. 내가 또 혼자 남을까봐. 그 말을 듣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그녀는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처절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처벌은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김지연은 결국 중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연과 세연의 죽음 앞에서 어떤 용서도 어떤 동정도 의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 동해 바닷가에서 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위로하던 그 여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세연의 유품을 정리하던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사실 무서웠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태연 씨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보려 했어요. 나는 그 글을 읽고 끝내 무너졌습니다. 내 딸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김지연의 자백 이후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지만 내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범죄 사실이 아니라 병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창가에 홀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세연의 방에서 조용히 불을 켜고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연의 재판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마지막 선고날 저는 정장을 입고 그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내 딸을 죽인 그녀의 얼굴을 꼭 봐야 했습니다. 법정 안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김지연은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범죄 프로파일러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두를 극도의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지연이 아들 태연에게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애착을 보였으며 일종의 심리적 지배욕을 기반으로 근친에 가까운 유사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휴대폰에 아들과 근친 상간을 벌이는 사진 등이 촬영되어 있는 증거, 이미지 파일 등을 통해 그녀와 아들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녀의 편협되고 정신병적인 집착과 관계가 있었던 정황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추가로 김지연이 아들의 여성관계를 극도로 통제했고 일부 목격자 증언에서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예비 며느리들과 기존 애인들에게 언어 폭력을 자행하는 증언이 있었고 죽은 태연의 휴대폰에는 이제껏 자기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와 애인에 대해 가했던 모든 폭력적인 대화가 녹음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에 대해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은 방청객은 모두 소리치고 고함 지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판사님이 장례 정리를 명할 정도로 법정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김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냉정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연은 3건의 중과실치사 및 차량 기계장치 고해 조작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유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 역시 초대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겁고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 따님처럼 사랑했을 거예요. 피해자 중 한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아닌 이해와 공감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는 세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묘역의 나무들도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너의 사랑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그 바람에 묘역의 낙엽이 나직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세연의 손길이 나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이번 사건을 내부 교육용 자료로 남기고 싶습니다. 실화 기반 경각심 사례로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보고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은 언제든 또 다른 비극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세연의 사진을 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판결이 있은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세연의 방문을 열 때마다 여전히 그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커피 마시지 말랬잖아. 잔소리처럼 들리던 그 말들이 지금은 그립기만 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그녀의 요구르트 하나, 화장대 위에 놓인 립밤 하나,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세연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이 오는 게 두렵고 또 어떤 날은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마치 내가 뭘 놓쳤던 것처럼, 무엇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사였는데 왜 그 징조를 몰랐던 걸까요? 그 여자의 눈빛, 그 안에 있던 기묘한 어둠을 왜 그땐 보지 못했던 걸까요? 결국 나는 면회 신청서를 들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인맥을 통해 어렵사리 허가를 받았죠.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는 것도 참 고역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면회실 안에 들어선 그녀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맑고 조용했습니다. 그 눈으로 내 딸을 죽였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야위셨네요. 나는 차가운 의자에 앉으며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묘한 침묵이 마치 세상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 세연이를 왜 죽이려 하신 겁니까? 내가 다시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난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누굴요? 태연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날 버릴까봐, 혼자 남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이 악물고 참았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지킨다는 게 그거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랑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고 주먹은 테이블 아래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침묵했습니다. 조용한 면회실의 분위기에
내 한마는 숨소리만 쌕쌕 쉬어나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면회실 안에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 곧 내려앉았습니다. 세연이는 당신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내게 하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말할게요. 그 말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떨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후회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죄, 그 더러운 짓거리, 당신만 오로지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심이 결국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평생 기억하세요. 내 딸은 결코 당신의 망상 속에 묻힐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아, 너는 끝까지 빛나는 아이였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세연아, 보고 싶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제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적셨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콘크리트 벽 너머 회색빛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 손끝을 떨며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라고 말한 그 순간 한 남자는 분노하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연민, 욕망과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예전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는 단 하나의 물음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녀가 그날 밤 스쳐간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침대 위에서 모두 바쳤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의 그녀에 대한 피 끓는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물요. 여기까지가 황혼여행에서 어떻게 악연인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피 끓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힘과 에너지가 된답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